혹시 요즘 배가 자주 부풀어 오르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 때문에 불편하셨나요? 식사 후에 배가 빵빵해져서 벨트를 풀어야 하거나 갑자기 방귀가 자주 나와서 당황스러우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혹시 내가 어디 아픈 건 아닐까 걱정이 되시죠. 저는 20년 넘게 소화기 건강을 연구해온 의사 이관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실제 임상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시는 문제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보다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실용적인 해결책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심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배가 자주 부푸는 증상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이런 복부 팽만감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알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자동차 엔진이 예전만큼 힘차게 돌아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죠. 위에서 음식을 분해하는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장의 운동성도 떨어집니다. 또한 씹는 힘이 약해져서 음식을 충분히 잘게 부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소화 부담을 늘리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김순자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72살에 갑자기 식사 후마다 배가 빵빵해지는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 약만 드셨는데 별로 효과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 평소보다 음식을 빨리 드시고 이가 아파서 잘 씹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복부 팽만이 단순한 가스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배가 부풀면서 동시에 심한 복통이 지속된다면, 특히 배를 만졌을 때 딱딱하게 느껴지거나 열이 나는 경우는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체중이 줄어들거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구토가 계속된다면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가스는 주로 식사 후에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위험한 복부 팽만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거나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또한 정상적인 경우에는 방귀를 뀌거나 트림을 하면 증상이 완화되지만 병적인 경우에는 가스를 배출해도 증상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고민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니까 대부분 해결책이 있더라고요. 다만 정보를 모르고 계실 뿐이에요. 혹시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들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병원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관리법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이 헛배부름과 실제 체중 증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아침에는 배가 편한데 저녁이 되면 배가 빵빵해진다면 이는 대부분 가스가 차서 생기는 일시적인 팽만감입니다. 실제로 체중이 늘어서 배가 나온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런 헛배부름은 하루 중에도 변화가 있어서 특히 식사 후나 저녁 시간대에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귀가 자주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이는 사실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10회에서 20회 정도는 방귀를 낍니다. 다만 냄새가 심하거나 횟수가 갑자기 늘어났다면 장내 환경에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70대 이후부터는 장벽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가스가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배출되던 가스들이 장 속에 머물러 있게 되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장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작은 도시처럼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우리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들이에요. 오늘은 이 신비로운 장내 세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대략 100조 개가 넘는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 몸 전체 세포수보다도 많은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균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좋은 세균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나쁜 세균입니다. 좋은 세균들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일을 도와줍니다. 특히 우리 몸이 직접 분해하지 못하는 식이섬유 같은 것들을 발효시켜서 몸에 좋은 성분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음식을 요리해서 우리가 먹기 좋게 만들어주는 요리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나쁜 세균들은 음식을 썩게 만들면서 독성 물질이나 가스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때 나오는 가스가 바로 우리가 느끼는 독부 팽만감의 주범이에요. 특히 황성분이 들어있는 가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방귀 냄새도 심해지게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 본 결과 젊을 때는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의 비율이 대략 8대. 이 정도로 좋은 세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해요. 60대가 되면 좋은 세균의 비율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고 70대 이후에는 더욱 급격히 감소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젊을 때는 몸의 면역 시스템이 나쁜 세균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능력이 약해집니다. 마치 경비원이 줄어든 아파트에 불량배들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죠. 항생제 사용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르신들은 감염성 질환에 걸리면 항생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생제는 나쁜 세균과 함께 좋은 세균까지 모두 죽여버립니다. 이후에 좋은 세균이 다시 자라나는 속도보다 나쁜 세균이 더 빨리 증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복용하시는 약물들입니다. 혈압약 중 일부는 장 운동을 느리게 만들어서 가스가 잘 안 빠지게 하고 일부 당뇨약도 소화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위산 억제제를 오래 드시면 위산이 부족해져서 음식이 덜 소화된 상태로 장에 도달하게 되어 가스 생성이 늘어날 수 있어요. 소화제 남용도 문제입니다. 배가 조금만 불편해도 바로 소화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소화 능력이 더욱 약해집니다. 특히 효소제를 지나치게 자주 드시면 우리 몸에서 만드는 소화효소 분비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식습관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씹기 힘든 채소나 과일을 피하게 되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세균들은 주로 식이섬유를 먹고 사는데 이런 영양분이 줄어들면 자연히 좋은 세균의 수도 감소하게 되죠.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도 장내 세균 균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건강 걱정, 경제적 부담, 가족 관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으신데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장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만성질환도 장내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때 장내 세균 구성이 바뀔 수 있고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 독소를 만드는 나쁜 세균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장내 세균 불균형이 단순히 배가 부푸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면역력 저하, 영양소 흡수 장애, 심지어는 우울감이나 불안감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장과 뇌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장이 불편하면 기분도 좋지 않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소화가 안 되는 날에는 기분도 우울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귀중한 장내 세균들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몇 가지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세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에요.
요거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헛배 부름을 유발하는 음식들과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드시던 음식들이 사실은 가스를 만드는 주범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주의하시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콩류가 대표적이에요. 콩, 팥, 완두콩은 물론이고 두부나 콩나물도 포함됩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올리고당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우리 소장에서는 이를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장까지 내려가서 세균들이 발효시키면서 가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채소들은 분명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지만 동시에 황화합물도 포함하고 있어서 가스를 만들어내죠. 특히 생으로 드시면 더 심해집니다. 유제품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우유나 치즈를 드시면 소화가 안 되면서 가스가 차게 됩니다. 제가 진료한 박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우유 한 잔을 드시는 게 평생 습관이셨는데 70세가 넘어서부터 배가 자주 부풀기 시작하셨어요. 우유를 끊으신 후에는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탄산음료나 맥주 같은 음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가스를 직접 공급하는 셈이죠. 특히 다이어트 음료에 들어있는 인공감 미료들은 더욱 문제가 됩니다. 소르비톨이나 자일리톨 같은 당알코올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흡수되지 않아서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무설탕껌이나 사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생각해서 무설탕 제품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런 제품들이 배를 부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껌을 씹으면서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되죠.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식사 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빨리 드시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혼자 드시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대화 없이 빠르게 식사를 마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먹으면 음식과 함께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고 이 공기들이 장에 쌓여서 가스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약해지거나 틀니를 하시게 되면 음식을 충분히 씹기 어려워집니다. 덜 씹힌 음식은 위와 소장에서 소화가 어려워지고 결국 대장에서 세균들이 분해하면서 가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물이 위산을 희석시켜서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거든요. 특히 찬물을 마시면 위의 운동성까지 느려져서 음식이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음식이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기기 쉬워요. 야식이나 늦은 시간 식사도 문제가 됩니다. 저녁 8시 이후에 드시는 음식들은 소화가 완전히 되기 전에 잠자리에 들게 되면서 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장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가스가 쌓이기 쉬워요. 식사량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위가 늘어나면서 주변 장기들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의 정상적인 운동이 방해받아서 가스가 잘 빠지지 않게 되죠. 특히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평소보다 많이 드신 후에 배가 며칠간 불편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음식의 온도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음식을 드시면 입으로 공기를 많이 빨아들이게 되고 너무 차가운 음식은 장 운동을 둔화시킵니다. 미지근한 정도의 온도가 가장 좋아요. 이런 음식들과 식습관들을 완전히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음식을 드신 후에 배가 부풀어 오르는지 관찰해 보시고 그런 음식들은 조금씩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천천히 충분히 씹어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장내 가스를 줄이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과 운동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방법들이 아니라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먼저 식사 중 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식사하시거나 조용히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적당한 대화는 오히려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먹게 되고 기분도 좋아지거든요. 하지만 너무 많이 말하면서 드시면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니까 적당히 하시는 게 좋겠어요. 하루 10분 복부 마사지는 정말 효과적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살짝 누르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해져서 가스가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특히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매일 저녁 드라마 보시면서 복부 마사지를 하셨는데 한 달 만에 배가 부푸는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앉아서 할 수 있는 가스 배출 운동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 끌어안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고 10초간 유지하세요. 그 다음 다른 쪽 무릎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장을 부드럽게 압박해서 가스가 이동하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상체 비틀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양손을 어깨에 올리고 천천히 왼쪽으로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각각 10초씩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복부 근육을 자극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심호흡과 함께하는 배 들이마시기 운동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최대한 내밀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쭉 집어넣으세요. 이걸 5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복부 근육 운동과 동시에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물을 마시는 시간과 양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드시는데 이는 소화액을 희석시켜서 소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1시간 뒤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루 물 섭취량은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고 너무 적게 마시면 변비가 생겨서 가스가 더 차게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겠어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찬물은 장 운동을 둔화시키고 너무 뜨거운 물은 목과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온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2시간은 앉아 있거나 가벼운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설거지나 정리정돈 같은 간단한 집안일을 하시거나 집안에서 천천히 걸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다리 올리기 자세를 해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거나 베개 위에 올린 상태로 10분 정도 있으시면 됩니다. 이 자세는 복부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장 운동을 도와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와 장의 운동이 불규칙해져서 가스가 쌓이기 쉬워요. 간단한 명상이나 깊은 호흡 운동을 하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배변 습관도 가스 배출에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신 후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만드시면 좋겠어요. 이런 방법들을 모두 한꺼번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시도해 보시면서 본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세요.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장 건강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유산균과 식이섬유의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균만 드시거나 식이섬유만 드시는데 둘을 함께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유산균은 좋은 세균을 공급해주고 식이섬유는 이 세균들의 먹이가 되거든요. 마치 화분에 꽃을 심고 물과 영양분을 함께 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시니어 분들에게는 특히 이 조합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내 좋은 세균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충해 주셔야 해요. 하지만 유산균만 드시면 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식이섬유가 있어야 유산균들이 장에 뿌리를 내리고 번식할 수 있어요. 생요거트는 가장 쉽게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요거트는 피하시고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하루에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배탈이 날 수 있어요. 요거트를 드실 때는 꿀이나 올리고당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런 당분들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시다면 당분 첨가는 피하시고 그냥 드세요. 김치와 된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들도 훌륭한 유산균 공급원입니다. 특히 집에서 담근 김치는 시판 김치보다 유산균이 더 풍부해요. 하루에 김치 한 접시, 된장국 한 그릇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나트륨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하니까 너무 짜지 않게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귀리가 가장 좋습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내 좋은 세균들이 특히 좋아해요. 아침에 귀리죽을 끓여서 드시거나 밥에 귀리를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나 배를 드시는데 사실상 건해에는 키위가 더 효과적입니다.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고 동시에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하루에 키위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바나나도 좋은 선택입니다. 바나나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서 장 근육의 수축을 도와주는 역할도 해요. 하루에 바나나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장 건강을 위한 하루 식단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귀리죽에 바나나를 넣어서 드시고 점심에는 현미밥에 된장국, 김치와 함께 드세요. 간식으로는 플레인 요거트나 키위 1개를 드시면 좋겠어요. 저녁에는 부드럽게 조리한 채소와 생선 위주로 드시고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차 1잔 정도만 드세요. 카모마일 차나 페퍼민트 차는 소화를 도와주고 가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생채소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기름에 튀기거나 너무 자극적으로 조리하지 마시고 담백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견과류도 적당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나 호두에는 좋은 지방과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고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내심입니다. 장내 환경이 바뀌는 데는 최소 2주에서 1달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하루 이틀 좋은 음식을 드셨다고 바로 효과를 보실 수는 없습니다. 꾸준히 지속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모두 기억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장 중요한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천천히 씹어서 드시기, 유산균과 식이섬유 함께 드시기,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하기입니다. 이것만 잘 지키셔도 배가 부푸는 증상이 많이 개선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